산청청 수청청. 가야산 우두봉에 겨우내 쌓였던 찬설이 녹아내리고 가지마다 봄 단물이 흠씬 올라있는 단오절이 되면 해인사에는 선방 스님들이 이날 하루 방선을 하고 앞 남산 매화봉으로 오른다. 매화봉 정상에서 동서남북 중간자리를 정해서 5개의 소금 단지를 묻는다. 큰 절에서는 이미 해 뜨기 전에 묻는 작업을 한다. 대적광전 앞을 비롯해서 5개 처의 소금 단지를 묻는다. 해인사에는 창건 이래로 7차례의 대화재가 있었다. 물론 그때마다 8만 대장경만은 무사했지만 빈발하는 화재의 원인이 화기를 가진 남산 때문이라는 풍수지리설로 그 화기를 누를 방책의 하나가 소금 묻기다. 화기와 상극되는 것이 물이라면 물 가운데서도 바닷물이 으뜸이고 바닷물의 결정은 소금이므로 그 상징성과 함축성으로 소금을 화봉에 해당하는 남산과 큰 절의 좌우 앞뒤에다가 묻는 것이다. 소금 묻기는 화기를 눌러서 이 법보도량을 지키고자 하는 지극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해인사는 가야산의 중턱 해발 650m 지점에 서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해인사는 정서에서 남쪽으로 돌아앉은 것이니 일반 주택과는 좌향이 틀리다. 하지만 이런 식의 좌향을 사찰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건축물은 좌향과 위치의 높낮이에 따라서 바람, 습기, 안개, 일광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장경전의 좌향과 고도가 대장경판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좌향을 한번 보시면요. 남쪽이요. 저쪽 지금 안개 낀 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셈이죠. 정선은 이쪽 큰 산이니까요. 그러니까 가랑 여름철에 습기를 많이 먹은 동남풍이 불려면요. 저쪽 골짜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려쳐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이 바람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슬쩍 돌아 앉아 있으니까 그 습기 찬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집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몇 단계 거치면서 바람막이를 해주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이 터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려다보고 있는 이 뒷동산만 해도 상당히 높은 그 뒷평풍을 이루어주고 있어 놔서 바람이라는 게 이제 맞바람이 칠 때 집 안으로 통풍하는 게 상당한 양이 되는 거지, 조금 이렇게 돌라 앉으면 그 양이 줄어요. 그 대신 순풍, 좋은 것만 들어가고 나쁜 바람기는 안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게 이 집의 좌향을 설정한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런 지형을 잡고 이런 터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 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경전이 서남향으로 자리함에 따라서 한여름에 습기 먹은 동남풍이 장경전의 전면으로 스며들지 않고 측면 모서리 쪽으로 부딪히면서 장경전을 타고 흐르게 된다. 한편 장경전이 위치한 곳도 해발 650m로 가야산 1430m의 중턱에 있다. 이런 위치가 기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주로 남풍이 들어오는 그러한 계곡에서 이 계곡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풍하면은 주로 대개 비교적 적은 고도를 상승한다 하더라도 구름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형성된 구름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형성된 나머지에 안개를 형성하고 난 하나의 건조 공기 상태에서 해인사에 도달하는 이러한 아주 이 귀맥힌 그러한 하나의 위치 선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전은 가야산 중간쯤의 높이의 자리에 있다.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나 정상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모두 습기가 적어져서 일정한 습도를 가진 공기만이 유통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나무의 부패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함수율인데 함수율의 변동폭이 크면 나무의 수축 팽윤이 심해서 나무가 갈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습도가 일정한 것이 경판이 잘 보존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 해인사 일대의 기류 흐름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 전체적인 하나의 기류의 지형의 계열을 본다면은 남쪽에 하나의 계곡의 입구가 놓여 있고 그다음에 남산이 바로 그 계곡을 형성하는 주된 그러한 하나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산을 돌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북서 방향에 비교적 계곡 경사된 계곡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위치다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하는 것은 남풍은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풍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여기에는 해인사는 완전히 가야산으로 북쪽이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상태가 돼 있고 계곡이 그렇게 남쪽과 북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류는 그 계곡을 통해서 바로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현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인사에 위치하는 것은 그 주된 그런 흐름에서 벗어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동시에 습기 많은 그런 하나의 남풍으로 인한 안개라든가 구름 하는 이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인사가 기류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91년 여름에 태풍 글래디스호가 영남 지방을 휩쓸었을 때 해인사 아래 지역에서는 거목이 뿌리채 뽑혀졌는데도 8만 대장경이 있는 이곳은 바람이 심하지 않았다. 또 비 온 뒤나 안개가 끼일 때 보면 그 흐름이 거의 모두 앞쪽 산능선을 타고 진행된다. 또 한 흐름은 해인사 왼편 산능선을 타고 진행되는 것을 보통 볼 수 있다. 이것은 남풍이 계곡 쪽으로 몰려오다가 해인사 왼편에 있는 산줄기에 부딪혀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 해인사 쪽으로 흐르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바람이 차는 날이면 가라앉은 안개가 끼이기도 하지만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인사 쪽만 환하게 개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해인사가 기류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습기 찬 공기가 직접 스며들지 않음으로 해서 기온과 공기의 흐름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해인사 장경전은 주기류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기류가 흐를 때 이곳에는 와류라고 해서 소용돌이 바람이 생기기도 한다. 이 현상을 그림으로 보면 큰 기류가 흐를 때 그 옆에서는 작은 소용돌이들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강물이 흐를 때 가장자리의 물이 반대로 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난다. 법보전과 수다라장 창살에 종이를 붙이고 시험한 결과 두 곳의 종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도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반대로 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장경전 쪽에 와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와류는 쌓여진 경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의 공기 흐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경판들의 틈 사이는 공기가 머무르지 않고 항상 유통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은 경판에 쌓인 먼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먼지가 거의 고르게 쌓여 있고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쌓인 것은 잘 볼 수 없는데 이 점이 바로 이러한 공기의 흐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를 1980년도 초반에 일부 발굴한 그 스님들 말씀을 드리면은 저 축대 안에 마당에 자갈, 모래 그리고 숯이 이렇게 층층으로 쌓여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이 거푸집을 만든 축대 속에 저 터를 구성하면서 요새 생각으로는 매우 과학적이라고 하겠죠. 이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모든 그 식물의 나쁜 뿌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올라가는 아주 고급스러운 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종의 판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경전의 건축적 특징 가운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창문이다. 유자창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의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이 창이 기둥 사이 간사리마다 다 있죠. 그런데 앞에서 보면 요 중방입니다. 중방 아래쪽은 굉장히 넓고 위쪽은 좁아요. 그런데 요 중방 밑을 이렇게 보시면 요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바람 맞이한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담장 위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위쪽으로 가라는 뜻이죠. 아래쪽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 앞쪽이 서향인데 인자 신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조금 기울어져 있는 좌향인데 여름철에 습기가 많이 들어오는 게 동남풍이라고 하면 동남풍은 이렇게 불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어오는데 대적광전이 가리죠. 또 요 축대가 높아지면서 가리죠. 담장이 가리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올려치는 것은 지붕 위로 대부분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태풍이 많이 올 때도 이 근처는 별로 바람이 잘 안 치죠. 그러나 일부의 바람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오면 위에 작은 창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날 양반들이 이게 굉장한 생각 속에서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치로 계산해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아직도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을 못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되죠.
반대로요, 저 뒤쪽에 가서 보시면 창이 위가 넓고 밑이 좁습니다. 적습니다. 그것은 아마 뒤쪽에서 보는 건조한 바람은 많이 받아들일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결국은 이런 그 창을 통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그 기류의 그 흐름을 방출하고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앞뒤의 차이는 상당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혜의 축적이 돼서 그런 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수다라장 말고 뒤에 법보정이 하나 더 있죠. 그 법보정은 바로 뒤로 이 산기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산기슭에서 들어와 있는 걸 보시면요, 그쪽 창은 이 앞에 있는 수다라장하고 또 달라요. 결국은 이런 그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뭐라 할까요? 대류를 옛날 사람들이 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을 형성하는 구조한 방법을 가구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그런 그 화려한 형태보다는 견고한 것을 위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높은 기둥, 고주를 세웠습니다. 그 고주를 세우고 짧은 나무로 볼을 맹길어서 양쪽에서 고주에 와서 걸리는 합보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합보 형식은 서울 남대문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견고하고 든든하게 지어야 될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가구법인데 그 화려한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든든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고주가 키가 쭉 올라가면서 대들보 위에 생긴 종보까지를 올라가 받칩니다. 그러니까 그 종보 위에 세워놓은 대공이라고 그러죠. 짧은 저걸 대공이라고 그러는데 저 대공까지를 전체를 떠받게 됐으니까 종돌이 위에 막중한 하중이, 지붕의 하중이 이 기둥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받쳐지는, 지탱해야 되는 그런 그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해서 500년 아니라 앞으로 더 500년을 지나도 어떤 그 하자가 올 수 없는, 물론 오겠죠, 나이 먹으니까. 그러나 다른 집에 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든든한 그런 그 구조를 했어요. 경판을 후대까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내어 실하고 견고한 가구법으로 전각을 지었겠지만 오늘에서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장경전의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마룻바닥으로 만들지 않고 왜 먼지가 나는 흙바닥으로 했을까? 여기에다가 마루를 깔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흙에서 오는 치습에 흙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음통을 마루라고 하는 게 막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차단으로 인해서 공기 유통에 장애가 생긴다든가 혹은 습기 증발에 혹은 함유에 지장이 생긴다 하는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봉당 방법, 그러니까 맨바닥에다가 이 마루 설정을 하고 그 위에만 판가를 놓는 그런 기법을 썼다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장경전의 바닥에는 어떤 처리가 되어 있을까? 이런 그 흙 속에요, 이렇게 조금 거들어 보면 여기 희끗희끗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희끗희끗한 게 바로 그 여회라고 하는 거죠. 조개 껍질이 부스러져서 분말이 된 백사장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거죠. 그것도 성속을 하면은 이제 석회가처럼 단단해지는데 여기서는 흙을 조합을 한 상태로 깔아만 놨기 때문에 모래 석비례죠. 석배토라고도 그럽니다. 거기에 여회하고 진흙이 섞인 상태로 이게 삼화토가 돼서 형성이 된 그런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비례 속에다가 여회를 섞어 놓으면요, 특별히 다지지 않는 한 거기는 늘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1991년 8월 20일 오후 1시 장경전 밖의 기온은 섭씨 32도였다. 이때 장경전 내부의 온도는 섭씨 24도였으니 무려 섭씨 8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온도도 이 자연을 이래 해보면 얼마 전에도 다른 데서도 이걸 또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겠다고 왔는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온도와 습도 차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도 걸어놓고 안에도 걸어놓고 아침 저녁 이제 사계절을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항상 바깥보다 여가 한 6도 정도는 평균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네, 온도. 예, 예, 예. 온도 나고. 예. 장경전을 여러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지어놓은 한편 경판의 배열에 있어서도 통풍이 잘 되도록 처리해 놓았다. 경판의 마구리 부분은 글자가 새겨진 부분보다 두껍기 때문에 경판을 붙이면 사이가 당연히 뜨게 된다. 이 사이로 공기가 유통되므로 차곡차곡 쌓아놔도 밑에서 위로 공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다. (1974년도에) 8만 대장경을 더욱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해 원래 있던 장경전의 왼편 조금 높은 곳에다 터를 잡았는데 바로 신장경전의 건축이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지은 건물이었다. 지금은 선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쪽에 장경각이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올 때는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취약점이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 그 많은 81,340판을 옮긴다는 건 적은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새로운 장경각을 지어서 지하에 보관을 하는 것이 장경 보존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7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문화공보부죠. 시작을 해서 지었던 건물입니다. 이 신장경전의 구조를 보면 지하층의 둘레에 폭 1m 정도의 통로를 사방으로 두르고 이 통로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입지적인 조건 가운데 밑에 이제 저쪽에서는 숯을 넣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까지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멘트 바닥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습기가 배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대한으로 방수를 했겠죠. 모든 배수를 지하 1층 통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채 안 된 지금 벽면에는 금이가 있고 콘크리트의 배합이 엉성한 것이 보인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배수로 하고 지금 지하 1층하고 높이는 약 한 30c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지하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젖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앞과 이 뒤쪽은 말라 있는 것이 이 안에 습기가 채여가지고 그게 이제 물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아직도 물이 배어 나오고 있다. 새로 만든 판가는 기존 판가와 달리 경판을 포개어 쌓지 않고 한 단씩 쌓도록 해놓았다. 근래의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잘하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 보다가 보관이 덜 좋았거든요. 덜 좋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판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 앞에 있던 스님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당분간 조금 옮겨 봤는갑습니다. 네, 예. 봤는데 여기 있는 것만큼 완전하지를 못했다. 그런 게 이제 다시 와버리고 그 이제 현재 그 당시에도 국가서도 와보고 할 수 없으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여기 그냥 둬야겠다 하는 여기 보존돼야겠다 하는 그 판단밖에 안 나왔던 거죠. 오늘날 대장경을 더 잘 보관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과학을 동원해 지은 신창경전을 보면서 이미 600여 년 전에 오늘의 과학으로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보존 시설을 만들어낸 그 선인들의 지혜에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원화금자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자연적, 인위적, 또 불법의 위력으로 잘 보존되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은 해인사의 역사 속에 스쳐 지나간 무수히 많은 유명 무명의 스님들의 노고이다. 이 스님들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스님들은 대장경을 지킨다거나 보존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일부로서 8만 대장경을 모셨던 것이다. 이 땅에서 그 많은 경랑의 세월에도 수없는 수호의 손길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8만 대장경은 지금에 와서는 어떤 보존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을까? 경판의 대부분이 흙먼지에 덮여 있다. 특히 통로 쪽이나 창가에 있는 경판은 더욱 심하다. 예, 이렇게 쌓이면은 이제 여기에 균류가 다른 박테리아 같은 게 또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설치하기 예. 좋다. 그렇게 보존에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먼지가 이렇게 쌓이면. 그럼 가끔 먼지를 떨어줘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 한 번씩 그러면 어떤가 힘내가 인출도 해야겠네. 한번 그런 가치. 네, 이건 뭐 완전히 지금 청소도 되고 예. 그때 먹도 다시 발려가면서. 그럼 이제 이런 이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은 이 사이에 이제 다른 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까. 털어야 되겠네. 예. 당장 털어야 되겠네. 국보라는 이유로 손을 못 대게 하고 또 엄청난 인출 비용 때문에 경전을 찍어내지 못함으로써 더욱 흙먼지에 쌓이게 된 것이다. 10년이고 20년만 한 번씩 털어준다 해도 이것도 공사가 대단한 공사. 이 엄청난 일이죠. 이것도 이 보존 상태가 이래가 이거 화재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엄청난 겁납니다. 집을 지었던 겁니다. 신창이가 그 이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이거 뭐 저불 나면 이거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뭐 아니요, 그러니까. 아울러 급격하게 늘어난 관광객들로 해서 경판이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수다라장 통로의 경판을 보면 손으로 만져 달아진 것은 물론이고 먼지가 완전히 그를 덮고 있다. 특히 통로 쪽이 심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객의 출입 통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장경의 공개 관람을 금하고 따로 전시관을 만들어 한 개의 판가를 그대로 전시해서 민족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서 8만 대장경의 제작 과정과 보존 과정을 영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경판에 쌓인 흙먼지는 결코 보존에 이로울 수가 없다. 흙먼지를 수거해 남부 임업시험장에 분석을 의뢰했다. 수거한 먼지를 배양기에 넣고
일주일 정도 배양을 했다.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균들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균들이 경판에 먼지에 섞여 있었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경판에는 먹칠이 되어 있으니까 균이 못 자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판에서 수거한 먼지를 먹 위에다 배양을 시켜보았다. 순수 PDA와 순수 PDA에다가 먹물을 첨가한 두 배양기 상에다가 순수 분리된 균을 갖다가 접종해서 대치 배양 시킨 결과 순수 PD에서와 먹물을 첨가한 배양기 상에서의 균사 생육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먹도 방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현재 상태로서는 번식을 하지 않지만 온도, 습도가 맞으면 언제든지 전 경판에 번식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에서 먼지 속에 있던 균을 배양시킬 때의 조건은 섭씨 25도에서 28도의 온도에다가 습도 70%로 일주일 정도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나라의 한여름 장마철에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때 경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식이 됐습니다. 예. 이게 목적 보호균이라는 게 습도가 높을 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버리면 이놈들이 활동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습도 올라가면 또 묵어가고, 그러니까 장구한 세월이 가면은 썩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들이죠. 예. 경판에는 인경으로 인한 먹딱지가 수없이 붙어 있다. 만약 좋은 먹을 쓰지 않았을 경우 이 먹딱지가 경판에 좋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 먹딱지를 없애주고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독립이 되고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까지 민족적 자존과 혼이 어려 있는 국보에 일인들과 그 왕 이름이 새겨진 경판을 아직도 고쳐 새겨놓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치 않겠는가. 하루빨리 우리의 손으로 남아있는 일제판을 빼내버려야 할 것이다. 대장경 조성 이후 여러 차례 인출 과정에서 또는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경판이 부딪힌다든지 떨어뜨려져서 경판의 글자가 떨어져 나간 것이 있다. 시함에 있는 우보다라니경 권1의 제7장 부분으로 언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떨어져 나간 상태로 보면 큰 힘에 의해 강하게 접촉되면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판도 새로이 새겨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진판으로 영인본을 내서 오래오래 이렇게 간직한다고 하지만은 그 목판본 원본의 중요한 그 의미를 그건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목판본이 얼마나 귀중하냐. 팔만대장경 경판이 현재 해인사에 고스란히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의 문화적 보배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 인류의 문화적 보배입니다. 이건 여러 측면에서 불교는 불교 사상적인 면, 또 문화적인 면, 또 인쇄 사적인 면, 뭐 모든 면. 그 안에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참 다 귀중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팔만대장경 경판이 고스란히 소장됐다는 것은 참 서지학상으로 보는 크나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저 8만 대장경을 소중히 보관했다가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줘야 할 소명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민족이 될 수 있는 것도, 남의 문화 그늘 밑에서 살지 않는 것도 선조들의 문화 때문임을 생각하면 이 시대 우리가 혼과 정열을 바쳐 우리의 후손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1000년, 500년 전 선인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그 결실들로 오늘의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100년, 200년 후의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줄 것인가? 대장경은 과거에 역시 고려 500년 동안의 문화적인 그 힘의 결집, 국민 믿음에 응열된 하나의 물적 자료로서는 그것을 더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천이 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대장경을 또 그렇게 만들자는 그 얘기보다도 또 지금은 지금대로 국민 모두가 또 그 총 힘을 모아서 새로 결집을 하고 싶은 그런 대상품이 물론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어려운 경난, 더욱이 몽고 같은 세계적인 제국이 무력을 가지고 좀 우리나라를 엄습했을 때 그런 어려운 고비에 민족의 지혜가 나오고 또 그런 이해지가 나오고 용기가 솟아나는 거 아닌가 그럽니다. 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또 그 총 힘을 모아서 새로 결집을 한다는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문화의 전통 역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가. 또 우리는 그걸 더욱 세련하고 더욱 확대하고 더욱 강력한 걸 만들어서 역시 앞으로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민족의 학문과 기술의 저력을 총동원해 역경 속에서 이룩한 8만 대장경은 8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찬란히 빛나건만 이 민족에게 나라를 뺏겨 식민 통치를 당하고도 밀려오는 외세에 또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운까지 당했으면서도 사리사욕이 우선해 나라가 힘을 키울 수 없는 역경에 있으니 오늘 우리에겐 그날의 역경을 응집된 힘으로 승화시킨 고려인의 슬기가 절절히 요구되고 있다. 정결한 마음, 떨리는 손. 저 글자 한자 획 하나에도 고려인의 염원 서린 손끝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지리산에서 남해에서 강화도에서 판을 새긴 그 많은 이들의 영혼이 황토먼지 들길에서 돌뿌리 산길에서 이고 지고 받들어 옮겼던 그 선조들의 영혼이 서린 8만 대장경. 고려인의 혼이 서린 8만 대장경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는 내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이 그 시대 우리 조상들은 밀려오는 외세에 굴하지 않고 피와 땀으로 쓰러져가는 민족 혼을 일으켜 세우고 뼈를 깎는 아픔과 식을 줄 모르는 정열로 우리에게 탄탄한 문화를 물려주기 위해 신명을 바쳐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의 대결집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장경전 허공을 울리는 저 많은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율되어 오는 8만 대장경의 신령스러움 앞에 오늘의 우리들의 다짐이 엉겨지도록 염원하듯이 부천의 눈이 흩날려 뿌려진다. 새롭게 힘을 모으라.
대결집을 이루라.